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지하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지하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지하수의 특징은 지금 별표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유속이 느리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하수의 특징을 보시면 유속이 느립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하수는 우리가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하천 있잖아요, 하천. 지하에서 하천처럼 흘러갈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존재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하천처럼 흘러간다고 하면 지하에는 전체에 물길이 있어서 싱크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서는 토양에 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토양 입자에 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공간이 확보되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물이 모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지하수는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아주 느리죠. 그리고 토양에 같이 물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리니까 그 지역의 조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 조건을 국지적인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죠. 따라서 그 지역에 오염 물질이 많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량의 변화가 적고 자정작용이 느려요. 자, 유량의 변화가 적고 자정작용이 느리다. 그럼 유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왜 자정작용이 느리냐면, 자정작용이 빠르다는 것은 뭐가 빨라야 되죠? 움직임이 빨라야 돼요. 유속이 빨라야 돼요. 그럼 자정작용이 크게 일어나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유속이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이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거의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중 수온의 변동이 적고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높습니다. 자, 연중 수온의 변동이 적어요. 거의 일정한 수온을 가지죠. 대부분의 4도씨 전후에 일정한 수온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높죠. 그래서 염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를 기준했을 때 바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염분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에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지하수가 바다에 가깝습니다, 지표수보다는. 그래서 지하수의 염분의 농도가 지표수보다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탁도가 낮다고 그러죠. 탁도가 낮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소리일까요? 물이 오염됐다는 소리일까요? 탁도라는 것은 물의 흐림 정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는 탁도가 낮기 때문에 낮다고 표현하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경도가 높아요. 자,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경도가 높다. 자, 왜 경도가 높으냐면 경도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주 원인 물질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철이나 망간, 스트론튬이 있는데 주 원인 물질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경도를 유발할 수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지표수보다는 지하수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경도가 높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해성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을 통과하게 되면 지하수 내에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용해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지표가 있어요. 여기는 지표 표토층입니다. 표토층. 자, 그리고 자, 표토층에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50cm까지는 산소가 있으니까 미생물이 호기성 분해를 하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현기성 분해, 산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현기성 분해를 해요. 그럼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CHO라는 유기물을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CO2와 H2O로 분해를 시키거든요. 자, 그 다음에 CHO를 산소가 없는 상태, 현기성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CO2하고 CH4로 분해를 하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배출되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배출되는 게 CO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CO2가 상당히 많이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표수에 의해서 지표수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겠죠? 표토층에 있는 CO2를 녹여요. 녹여서 표토층 아래쪽에 뭐를 형성을 하느냐 하면 CaCO3가 주성분이 되는 석회암층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회암층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질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도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토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CO2가 많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석회암층을 많이 형성하고 경도를 일으키는 성분들을 훨씬 많이 우리가 생성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서 지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토양수 내 유기물질 분해에 따른 탄산가스의 발생과 약산성의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경도가 높게 된다. 그래서 그 광물질이 녹는다기보다도 이제 실제로 녹는 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암석층 자체 내에 있는 광물질이 이제 지하수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이 경도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표수에서는 경도가 낮고 지하수에서는 경도가 높은 물이 되는 거죠. 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주된 생물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토양은 대량의 오염물을 방지해주며 불순물과 세균이 없는 지하수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교적 얕은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물이라고 하죠. 자, 얕은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하천수보다는 평균 30% 이상 큰 값을 가지게 돼요. 이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여기 보시면 하천수가 위에 있고 지하수가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해양,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얇은 층을 가지고 있는 지하수라 하더라도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지표수보다는 훨씬 많은 염분의 농도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그 염분의 농도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평균 얼마 이상으로 보느냐면 30% 이상의 값을 우리가 지표 농도보다는 30% 이상의 큰 값을 우리가 지하수에서 염분의 농도를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성분들이 크고 작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환원전이 우리가 ORP라고 그러죠.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용존산소 DO, 황산이온 SO4 2-, 질산이온 NO3-, pH, 유리탄산, 질소, 염분, 철이온.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외에도 나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딱 고정이 돼 있는 우리가 몇 개를 외우느냐 하면 6개를 외울 거예요. 자, 이걸 외워. 근데 학생들이 6개를 외우는 것보다 3개를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래쪽에 조건을 가지거든요. 그럼 이 조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하수가 있으면 이렇게 지하수가 있어요. 여기가 상층수예요. 자, 여기가 하층수예요. 말 그대로 위쪽에 있는 물, 아래쪽에 있는 물. 그래서 상층수가 큰 값을 가지고 하층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층수에서 하층수로 갈수록 크고 작음을 표시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는 먼저 자, 암기법을 여기서는 이용을 해 봅시다. 자, 대소왕자는 사공파유 이렇게 외워요. 자, 이렇게 외웠을 때 여기에 대소라는 것은 상층수에서 대, 하층수에서 소를 의미하는 것. 자, 왕자는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공, 그 다음에 파유 이렇게. 그럼 사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를 가지고 있는 4개. 여기 보시면 오가 있죠? 여기 오가 있어요. 여기 오가 있죠? 여기 오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사공이라는 것은 ORP 그리고 DO, SO4 2-, NO3-. 나머지는 O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파라는 것은 pH. 자, 그리고 U라는 것은 유리탄산.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 소대가 되는 거죠. 상층수에서 소, 하층수에서 대. 그럼 우리가 배운 거는 상층수에서 대, 하층수에서 소의 값을 나타내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이 내용 자체가
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층수에서 소, 하층수에서 대의 값을 나타낸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지하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지하수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표층이 있어요. 표층. 지하수를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자유면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제1 불투수층이 있고 피안면 지하수가 있고 제2 불투수층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쪽의 표층, 이 표층에 의해서 호기성 분해와 현기성 분해에 의해서 CO2라는 물질이 우리가 지표수에 의해서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유면 지하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물이라고 해요. 우물이나 천정호. 자, 그리고 자유면 지하수 바로 밑에 보면 제1 불투수층이 있어요. 불투수층이라는 것은 물이 잘 투과되지 않는 층을 불투수층이라고 하죠. 주로 점토층이나 우리가 안반층이라고 해요. 자, 그 아래쪽에 피안면 지하수, 그래서 관정호라고 해요. 관정호는 관을 이용해서 지하수를 우리가 펌핑을 하는 거죠. 자, 그 아래쪽은 제2 불투수층, 완전히 안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표수의 투과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하수의 질은, 수질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바다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깊은 곳이라고 해서 좋은 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조건 중에서는 일단은 바다 인근에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채취를 해서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 먹잖아요. 생수. 그래서 생수병에 보면 제조 공장이 있어요. 주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내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인근에서 하는 거는 제주도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예외고 그 나머지에서는 육지에서는 바다 근처에서는 생수 공장을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천정수, 천청수, 그리고 굴정호, 천정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면 지하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지하수. 자유면 지하수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다시피 우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깊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느냐면 30m 이하의 지하수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물 같은 경우에서는 공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리고 유입구가 막힐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공사비가 비싸냐면 여기 우물을 여러분들이 뚫는다고 하면 사람이 직접 굴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돌로 석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서 보면 지하수 자체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면 유입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사용하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우물을 봤을 때 보통 이제 깊이 자체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30m 이하의 지하수라고 그랬으니까 30m 이하의 지하수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0m 정도도 되고 5m 정도 되겠지만은 우물을 보통 5m 이상을 판다고 봤을 때 그 파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면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직접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하겠지만 여기서는 또 비교를 했을 때 관정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관정호라는 것은 관을 여러분들이 굴착을 하면 돼요. 관을 그대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관을 밀어 넣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절감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밑에 관정호가 있으니까 자, 관정호라는 것은 여기서 그대로 굴착을 해요. 굴착한 다음에 관을 여기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석축을 하듯이 여기도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크린을 설치해야지 유입됐을 때 이물질에 의해서 막힘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분명히 지하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스크린 자체에 이물질이 차서 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폐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정호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데 비해서 관이 유입구가 막힐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공사비는 비싸지만 우물 같은 경우에서는 유입구가 막힐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수질이 안정되게 공급한다면 항상 몇십 년, 몇백 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상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설이죠. 지하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층수 계속해서 보시면 관정호나 심정호 같은 경우에서는 깊은 우물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30m 이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m 이상이니까 사람이 팔 수 없는 깊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굴착을 하는 거죠. 관을 이용해서 굴착을 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는 우리가 피안면 지하수에 있는 지하수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관만 꼽아서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유입구가 막힐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의 입구가 상당히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관의 직경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얕게 들어가면 얕게 들어갈수록 관의 직경이 커지겠죠. 그래서 관을 이용하게 되면 유입구가 폐쇄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상수시설에서 취수시설입니다. 취수라는 것은 뭐냐면 물을 말 그대로 취수하는, 우리가 물을 다른 쪽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물을 취수, 뭐 다른 용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 자체를 우리가 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수하는 심정호의 특징을 보시면, 자, 심정호는 피압 대수청으로부터 취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압 대수청이니까 여기 보시면 피압면 지하수가 되는 거죠. 심정호라는 자체가. 자, 그 다음 깊이는 30m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굴착 방법 중에서 캐스트홀 공법은 굴착공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 케이징을 지층에 삽입해서 굴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캐스트홀 공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굴착공 자체, 굴착을 하는 장소가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설 케이징을 지층에 삽입을 해서 굴착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자갈은 계산된 투입량보다 좀 여유 있게 20% 정도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심정호 스크린 내로 유입되는 물의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의 개구율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개구율이라는 것은 입구 자체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작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느려지게 돼요. 그 다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좁게 해야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구율, 물이 들어오는 입구를 작게 만드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수 중에서 우리가 인공지하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하수를 우리가 복류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상수원, 치수원 자체가 다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하천수에 보면 조류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대기오염 물질과 또 뭐예요?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워낙 우리가 이제 원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오염 물질에 의해서 지표수 자체가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류수를 이용을 해서 다변화를 시키는. 그래서 강변 여과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변 여과 방식을 이제 우리 A라는 대학의 교수님이 특허를 내서 수자원공사하고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그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강변 여과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으면 우리가 홍수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 자체에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여기다 여과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 여과라는 것은 강에 있는 옆쪽 같은 강 자체에서 우리가 물을 여과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물 자체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여과 조건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관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집수 매거를 설치를 해서 물을 여과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서 우리가 처리를 하죠. 자, 여과의 좋은 점이 뭐냐면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과 속도가 느리겠죠.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려고 하면. 그렇다 보니까 대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중소량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런 여과 방법, 강변 여과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치수원을 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에 보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전부 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쓰고 버린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정수한 물을 내보내줘요. 그래서 아랫나라에서도 그 물을 다시 정수해서 먹고 정수한 물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물만 찾아서 취수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해서는 못 느끼겠지만 외국에서는 물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있는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물 자원을 제일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공적인 지하수를 만드는 것을 복류수예요. 그러니까 유량 자체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조건 자체 내에서 이제 얼마만큼 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과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복류수를 보면 수원으로서 하천이나 호수 바닥 또는 변두리, 자갈, 모래청 중에 함유되어 있는 물로서 철분이나 망간 등의 함유도가 적은 지하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이나 호수의 바닥 또는 변두리, 자갈, 모래청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 4번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수 수원인 복류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만히 취수량이 증가하면 자연 여과 효율이 높아져서 취수량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는 적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풀이해 보면 취수량이 증가하면 자연 여과 효율이 높아져서 취수량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원료인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 그리고 자연 여과, 지질의 토질이나 그 두께, 그리고 원료의 거리 따라서 수질이 변화합니다. 복류수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하천이나 호수의 물이 지하에 침투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대체로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어서 그대로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보면 정답은 이제 가버리고, 이 복류수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하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강변 여과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량을 취수를 하면서 다양한 취수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치수 시설인 집수 매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복류수를 포함합니다. 집수 매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지하에 관을 매설을 해서 그 지하에 있는 관 자체가 물을 우리가 이렇게 물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모으는 관을 집수 매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집수 매거의 조건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수 매거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럼 구멍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유공관이라고 해요. 유공관. 그래서 이 집수 구멍은 10에서 20mm 정도의 직경을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몇 개 정도 하느냐면 1제곱미터당 20에서 30개 정도의 구멍을 뚫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밑에 매설 깊이를 하느냐? 집수 매거는 5m 정도. 그래서 지표에서 5m 정도 우리가 집수 매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유입되는 물이 있어요. 그죠? 자, 집수 매거로 유입되는 물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느냐 하면 3cm/s 이하. 그 다음에 여기서 매거에서 우리가 매거 내의 속도, 물을 이동시키는 속도가 있거든요. 이 속도는 얼마냐 하면 1m/s 이하로 우리가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표에서 매설 깊이를 5m를 하는데 꼭 5m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반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의 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2m 정도만 해도 물을 깨끗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매거의 설치 깊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매거 내의 속도에 비해서 유입되는 속도를 우리가 느리게 하는 이유는 유입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구멍으로 이렇게 토사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집수 매거를 우리가 폐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입되는 속도는 빠르게,
그리고 매그 내의 속도는 유입되는 속도는 느리게, 그리고 매그 내의 속도는 빠르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집수 매그예요. 자, 그다음에 이 집수 매그 같은 경우에서는 통상적으로 복류수의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합니다. 보시다시피 복류수가 내려오면 매그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복류수의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집수공의 유입 속도는 3cm/s 이하로 토사가 들어오지 않게끔 최대한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집수 매그의 경사는 수평으로 설치를 해도 되고 5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둬서 완만한 경사로 설치를 합니다. 급격한 경사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매설 깊이는 5m를 표준으로 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이나 지층의 제약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2m 이하로 우리가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집수 매그의 구멍의 지름을 보시면 이렇게 유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수 구멍은 10에서 20mm, 그리고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자, 표면적 1제곱미터당 20에서 30개 정도를 우리가 뚫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집수 매그의 재질을 보시게 되면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유공관을 써요. 콘크리트도 되어 있는데 철근이 들어가서 좀 견고하게 만든 관을 철근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래서 유공관을 씁니다. 그리고 단면의 형상은 원형관이나 장방형. 원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형, 장방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형태를 쓰고, 그 다음 매그네의 속도는 얼마를 기준하느냐 하면 1m/s 이하. 그래서 집수공으로 들어가는 유입 속도에 비해서 매그네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해서 토사가 가라앉는 것을, 침전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집수 매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정리한 내용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만큼 이 집수 매그에 대한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량은 일반적으로 중량 치수입니다. 대량 치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량 치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치수장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질 조건은 투수성이 큰 전반적으로 하천 바닥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서는 바닥 자체가 거의 안반층과 동일하거든요. 거의 투과성이 없어요. 그래서 복류수를 받으면 깨끗하긴 한데 복류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닥이 아무래도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기상 조건에 대한 영향이 적죠. 그러면 지하에서 우리가 물을 여과를 시켜봤기 때문에 기상 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에 대소에 관계없이 이용합니다. 자, 물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보면 하천이 크고 작으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천 바닥이 매몰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바닥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수 매그의 길이는 시험 우물 등에 의해서 양수 시험 결과에 따릅니다. 여기서 양수라는 것은 물을 퍼올리는 실험을 양수 실험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세굴에 우리가 있는 제외지에서 설치할 경우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의 틀 등으로 방호를 한다. 그러니까 틀 자체를 만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케이스를 만든다는 거죠,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보시면 집수 매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은 복류수를 집수할 경우에서는 매설의 방향은 복류수의 방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직으로 설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수 매그의 경사는 우리가 수평으로 할 수도 있고 500분의 1 이하, 그리고 완만한 경사입니다. 그리고 매설 깊이는 5m 이상, 그리고 집수 매관의 유출단에서 평균 유속은 1m/s 이하.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양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자체 내에서 양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얇은 우물의 경우에서는 구경이 600mm 이상짜리를 사용합니다. 자, 얕은 우물에서는 구경이 큰 걸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얕은 우물, 깊은 우물. 그래서 구경이 600mm 이상, 150mm 이상.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우물인 경우에서는 실제로 보면
깊은 우물인 경우에서는 직경이 작아야 되고 얕은 우물에는 직경이 커도 되겠죠. 그래서 얕은 우물은 600mm, 깊은 150mm.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경제 양수량 또는 적정 양수량의 정의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나옵니다. 자,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의 양수량을 경제 양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수시험은 최대 갈수 중에 최소한 한 일주일 연속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깊은 우물의 배치는 우물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흐름 방향과 어떻게 직각으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G자 모양으로 배치를 해요. 자, 깊은 우물의 경우에서는 우물을 2개 이상 설치했을 때는 지하수의 흐름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든지 G자 모양. 자, 여기서는 3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자, 문제에 보시면 우물이 양수량 결제 시 적용되는 적정 양수량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적정 양수량이라는 것은 한계, 최대값을 뜻하는 거예요. 한계라는 것은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 따라서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이라는 것은 최대치의 70% 이하. 그 최대치가 한계 양수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